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양호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1심 구형이 13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됐습니다. 서류 증거 조사가 길어지면서 결심 공판 날짜가 다시 잡힌 건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끝내지 않을까요? 재판부 계획은 지금 아니 근데 왜 방청객 분들도 막 화도 나시고 막 그러실 텐데 근데 뭐 재판부에서 막 길게 끌려고 해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 그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을 하시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제안 드리는 거는 그러면 오늘 뭐 새벽 1시에 막 진행하는 거는 조금 그거는 또 좀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고 다음 기일에 윤석열 피고인 쪽 진행하고 그다음에 구형하고 최종 변론 마무리하는 걸로 그 외에 옵션은 없어요. 그때 가서 또 하면 또 길어지고 그 방법이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다음 기일 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네, 법정판 필리버스터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무박 2일로라도 구형은 나오지 않을까, 새벽에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서류 증거 조사만 하다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날짜가 다시 잡혔어요. 네,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결심 공판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예. 무려 15시간 동안 소요되었는데 그중에 10시간을 넘게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그야말로 침대 재판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바람에 나머지 피의자들 서증 조사는 보시다시피 뭐 짧은 건 20분, 뭐 길어야 40분에 끝날 수 있는 걸 보면 예. 김용현 측도 1시간 이내에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시간 넘게 걸리는 초유의 그 심야 재판을 보게 됐고요. 예. 결국은 뭐 중간에 너무 김용현 측의 그 서증 조사 변론이 너무 길어지자 네. 지기현 재판부가 중단시키고 다른 사람들 걸 먼저 끝내고 다시 김용현 측 서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그 피고인까지 가지 못하고 서두를 마무리했고요. 13일 날 윤석열 그 피고인에 대한 서중 조사와 그리고 최후 진술, 구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래서 아마 국민들 기대에 반하는 네. 1심의 결심 공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재판부에서는 이번에 피고인 8명이 이제 재판이 병합됐기 때문에 길어질 걸 예상하고 예정 시간도 사실 좀 앞당겨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서중 조사가 길어져가지고 구형까지 못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겠죠. 근데 재판부도 사실 좀 좀 딜레마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았던 이 지금 재판 횟수가 42번이었거든요. 예. 42번의 이제 재판을 그러니까 이제 심리를 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13일은 43번째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나올 건 다 나왔는데 불구하고 어쨌든 피고인들에게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아마 할 수 있는 한 배려를 최대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의 법정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구형을 특검 측이 얼마나 할지는 그게 이제 관심사항이긴 한데 예. 최대한 특검 구형을 하기 전에 어쨌든 피고인들에게 우리가 최대한 베풀 만큼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 구형과 선고가 나올 때 재판부가 일종의 약간 알리바이 우리가 할 건 다 해줬고 예. 방어권 차원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줄 거 다 줬기 때문에 예. 구형을 내리거나 뭐 선고를 할 때도 조금 부담이 덜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피고인 측 얘기를 다 들어주는 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와서 뭐 법리적인 게 뭐 다툼이 또 여지가 바뀌거나 이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당신들 할 거 다 입증할 거 입증해보고 할 얘기 다 해봐라. 한 다음에 우리가 구형하고 우리가 선고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아마 최대한 재판부가 관용적 방어권을 허용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어권 차원에서 재판부에서는 최대한 네. 들어줄 수 있는 만큼 들어주려고 했던 예.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게 원래 시간 제약이라는 게 없는 건가요? 그냥 들어주려면 끝까지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재판장의 권한 밖이에요. 예컨대 이런 거죠. 저희가 그 서증조사라는 것은 원래 법에 보면
그 다 읽게 돼 있어요. 읽게 돼 있는데 통상 저희가 검찰과 변호인들 양해 하에 예. 요지만 고지하죠. 요지만. 뭐 A 서류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네. 그게 아니고 만약에 원칙대로 다 읽게 되면 저래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 검찰 측도 7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재판에서 마지막 호소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각 증거들 간의 입증 취지나 연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근데 김영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10시간 한 건 조금 길긴 한데 어쨌든 그를 탓할 수는 없어요. 검찰도 7시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저희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돼. 지난 대장동 사건 등 경우에도 재판부가 바뀐 변론갱신합니다. 그 변론갱신이 상당히 오래 걸린 경우도 저희가 봤잖아요. 예. 원래 변론갱신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넘어가면 될 걸. 그걸 다 일일이 다시 조사해요. 그것도 서증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비판했던 그 부분과 지금 비판했던 부분을 한번 곰곰이 서로 반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각 변호인들 내지 피고인들의 권리다. 그래서 물론 양해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중차대한 재판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중유인무 종사도 마찬가지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수계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뿐이 없어요. 이런 절차에 있어서 이걸 침대다.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재판의 본질을 모르는 언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국내 기대는 어제 다 끝났으면 했죠. 그런데 당사자 변호인들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왜 당신들 그 권리 행사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조금 다른 시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환 교수님. 근데 이제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이번 그 결심 공판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지점이 뭐냐 하면 예, 예. 변호를 하는데 충분한 변론의 시간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최종 변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서증조사, 소위 말하면 증거 확인 시간에 나온 거예요. 예. 그럼 시간이 늦어진 이유를 보면 이게 무슨 뭐 예를 들어 무슨 그 변론을 위한 내용이 있는 거 가지고 시간이 늘어졌다라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거예요.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혀가 짧아서 뭐 발음을 갖다 빨리 하면 혀가 꼬인다. 뭐 이런 핑계를 댄다던가 예. 또는 자료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오지 못해가지고 복사본을 갖다가 찾는데 확인하는데 시간을 갖다가 늦춘다던가 예. 또는 윤석열 씨의 호칭 문제를 가지고 또 딴지를 건다던가 즉 본안과는 그 소위 거리가 먼 그 본안과는 거리가 먼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충성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갖다가 질질 끌었거든요. 예. 다른 물론 뭐 8명이나 피고인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예상을 했지만 네. 이런 걸로 다른 최종 변론으로 시간을 끌면 당연히 뭐 그거는 뭐 변호의 의무가 있는 거니까 권한이 있는 거니까 시간을 써도 되지만 네. 뭐 자료 복사가 늦었고 뭐 혀가 꼬이고 또는 뭐 호칭 문제를 또 들고 나오고 이거는 명백하게 재판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고 그다음에 법의 엄중함을 갖다가 농락한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난 1심 재판 내내 특히나 김용현 그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 재판부와 법을 갖다가 농락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는데 이번 결심 공판마저도 언제 결심 공판이 이렇게 늦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날짜를 잡아서 결심 공판을 하는 거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예. 사법부의 권위를 갖다가 무시했고 법을 갖다가 농락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강제를 했어야 됐다. 2013년 11월인가요? 이재명 대통령 당시 그 대장동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결심 공판 때 변호인단이 서증조사 때 시간을 끌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그때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 하면 강력하게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 중간에서 중단시키다시피 했어요. 자, 이게 이번 그 당시 뭐 이재명 그 당시 전 후보에 대한 재판뿐만이 아니고 예. 다른 재판에서도 서증조사에서 시간을 끌 경우에 판사가 중간에 제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유독 이 직위원 판사는 특히나 이 김용현 변호인 측에 대해서만큼은 예. 거의 법의 엄중함이 농락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끝까지 1심 재판 내내 예. 시간을 갖다가 부여해주고 이것이 좀 국민들에게 중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거는 직위원 재판부 스스로가 재판부의 권위를 갖다가 실추시킨 거고 국민들의 법의
거는 기대감을 갖다가 네. 실망감을 안겨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이라고도 설명을 했는데 이건 말고 또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특별히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런 그 재판의 특히 김용현 그 변호인단을 피고인에 보면 이 사실상 이제 기존의 너네 재판부는 특검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사실상 여당의 논리를 그대로 읊조리는 앵무새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법정 투쟁을 하겠다. 네. 그런데 변론을 위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호칭 문제, 그다음에 무슨 뭐 혀가 짧아서 그렇다는 예. 등 이런 거는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관련해서 얘기죠.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그 영상 보시고 얘기 계속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검사장에 주는 의무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하상 변호사님, 아유, 맞아.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뭐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런 거 갖고 저렇게 이하상 만약에 변호사님 저희 하루 안 동안 이거 가지고 한 겁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그러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네.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징징대지 말씀 않다. 저희들이 뭘 듣는 것입니까? 이하상 변호사님, 예,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지금 저희가 제출한 PPT는 특검의 증거조사 항목 목차 2항과 5항에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전두환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경험을 하겠다? 그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폭도 없었습니다. 저는 구승기 검사입니다. 중간에 끊어 죄송한데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제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못 알아듣게. 검찰 측에서 서준조사 7시간 다 하셨는데요. 예.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단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기일에 오후 2시 15분부터 9시 10분까지 이제 총 시간을 서변호사가 맞는데요. 중간에 휴정 시간, 변호인들 이의 제기 한 2시간 정도를 빼면 5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7시 반을 변론인들이 언제 2시간을 이의 신청을 했습니까? 7시 반을 언급하면서 제가 다 체크를 다 했거든요. 그 타임워치로 재보셨습니까? 예, 어제 재판정에서 특검팀과 변호인단 측은 처음부터 이제 실랑이를 벌였었는데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일부러 시간 끌기를 한 것이 아니냐, 좀 재판장이 적극적으로 제지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좀 들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아까 예를 드신 그 변론 재개, 공판 재개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변론 갱신하고는. 변론 갱신은 대법원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재판장이 소송지권 행사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덜 넘어갔던 거죠. 이재명 대통령 그때 당시 재판 때는. 그거는 재판장의 소송지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네. 지금 서증조사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변호인들이 조금 전에 뭐 권모 변호사의 경우에는 제가 보다 일부러 늦게 읽는 듯한 모양새가 보여서 저 부분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서증조사 자체를 왜 재판부가 그렇게 만연히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거는 국민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라는, 저는 그건 타당하지 않은 논리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기존의 그 변호 태도가 좋지는 않은 건 저도 동의합니다.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부본을 덜 갖고 온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서증조사하는 재판부에 제출할 부분을 덜 예. 갖고 오니까 특검 측에서 이건 우린 입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 거예요. 원래 다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본인들이 항의할 부분이 아니고 왜 본인들이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덜 갖고 왔습니다. 얼른 복사해서 갖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을 예. 저렇게 하니까 마치 저게 다 누구한테 가냐면 김용현 전 장관의 불이익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저런 변호인들의 태도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 다만 일반 그 정치권에서도 이 재판의 속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도 되게 빨랐던 재판입니다. 예. 직원 재판장이 앞에 얘기했지만 3년 정도 걸 걸 1년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1년에 저 재판을 마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재판입니다. 예. 전체 다 증인하면 150명이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각 진영의 잣대로 재판부를 공격하는 소재거리를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문제는 이제 김용현 변호인 측들은 처음 저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재판이 있을 때마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재판 연기, 오죽하면 필리버스터
그 법정이라는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런 비판이 있는 데는 아마 전 대단히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재판이 길어지면 길을수록 정치 사회적 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여론이 그 분산되고 특검이 피로도가 누적되고 이런 그리고 정치적 지형이 변경될 것들을 노리는 의도도 있고 또 공소 유지력 약화, 기억 그 참고인이나 증인들의 기억력이 감소한다던가 증거 자료가 분산되던가 이런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오랜 동안 재판을 끌면서 절차적인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졸속 보복 수사라고 하는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재판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뭐 저 결과가 결국은 김영현 그 피고인이 매를 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현재 지기현 판사가 허허실실해서 재판을 유약하게 다 충분하게 그 변론권을 보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혹한 선고를 위한 빌드업, 명분 쌓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의 역설이라고 재판정에서 당장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듯하게 발언권을 많이 주는 이유가 나중에 가혹한 재판을 위한 명분 쌓긴 결과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저는 김영현 피고인들과 나머지 재판을 끄는 그 피고인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는 재판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판장이 변호인단을 향해서 이제 징징거린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질책을 했거든요. 이런 변호인단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전략을 가지고 시간 끌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뭐 일부 그런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사실 말 천천히 하고 하는 건 그게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말할 땐 또 정상적인 속도로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은 의도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역사의 법정이에요.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고 구형이 됐고 사형 선고가 나왔던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법정 맞는데 자 중요한 거는 사실은 내란 그러니까 수계도 마찬가지 주요 종사자는 내란 혐의는 어쨌든 그 사실 사형 그다음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중형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선택지가 3개밖에 없는 정말 이 중형을 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저는 42차례지 43차례 이렇게 지금 제가 횟수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 3가지 선택지를 밖에 받을 수 없는 피고인들의 항변이라든가 진술이라든가 의견은 최대한 청취를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법리적인 다툼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으로 사실 이게 남는 법정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시간에 쫓겨서 시간에 막 구애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기보다는 그래 당신들 할 수 있는 진술 다 해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굉장히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무죄 아니면 중형인데 사실은 이게 뭐 무죄가 나올 수는 없는 지금 상황 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변호인단이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중형을 선고받을 피고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는 모습. 그러니까 형식도 내용도 다 중요하게 돼버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가 이렇게 좀 관용적인 걸 베푸는 걸 가지고 이게 뭐 지기현 재판부의 침대 축구다. 이게 그래서 뭐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까지 공박하는 거는 저는 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어제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좀 여러 장면들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재판 중에 꾸벅꾸벅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기현 재판장이 잠깐 좀 바람 쐬러 나갔다 와도 된다 이렇게 좀 허가를 해줬거든요. 이거는 좀 그동안 있어왔던 일인가요? 글쎄요, 뭐 저도 뭐 법조인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아침 9시 반인가요? 그때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저녁 6시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가 8명이다 보니 물론 뭐 다 연관된 사건이긴 하지만 본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변호인의 발언도 아니고 당연히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인지상정이죠. 또 그런 면은 근데 뭐 조는 모습은 사실은 좀 법정에서 뭐 한두 차례도 아니고 좀 그런 점은 법의 엄중함이나 재판부의 권위에 좀 반하는 모습이라 국민들이 볼 때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고 그런 부분들은 좀 질책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잠깐 휴식 시간을 갖는 거는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그런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기현 재판부가 뭐 침대 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 쉬는 시간 주고 또 발언 기회 충분히 주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재판부의 권위를 갖다가 스스로 까먹는 듯한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본연의 재판의 논리나 본연의 그 어떤 재판의 쟁점과 상관없는 뭐 호칭 문제, 그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뭐 혀 문제 이런 또 무슨 뭐 논문까지 읽었어요. 어떤 뭐
그 변호사는 예. 뭐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용공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논문까지 읽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재판장이 충분히 끊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까지 다 용인하다 보니까 지난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항의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 저 재판장 뭐 하는 거야 저거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판사마다 재판의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고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 법적인 또 배경도 있다는 두 분 말씀 충분히 받아들이면서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판부가 판사가 네. 이렇게 언제 피고인들 졸고 그다음에 정말로 판사 말에 다 토달고 언제 이런 재판이 있었나. 내가 본 재판에서 그런 모습 한 번도 보인 적 없는데 예, 예. 좀 그런 점에서 이거 너무 특혜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국민들이 받았기 때문에 직연재판부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거 아니냐. 예. 좀 그런 점에서 좀 마지막에는 그래도 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네. 좀 재판장의 권위나 법의 엄중함을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우리 법조 경험이 많으신 이윤 부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보는 이런 장면들이 좀 흔히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상당히 좀 흔치는 이례적인 않아요. 일인가요? 흔치 않은데 예. 저희가 생중계 또는 이제 지연중계 등을 통해서 국민께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그렇지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는 가끔 있어요. 저런 장면. 심지어 재판부장한테 대듭니다. 왜 좀 다른가요? 국가보안부. 국가보안법 사건은 글쎄 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지는 않지만 예. 하여튼 재판부를 경시해요. 제가 뭐 구체적 설명하면 그것도 모욕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호하는 변호인들도 상당히 다른 자세로 변호합니다. 분위기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아마 제 말씀 알아들을 예. 분은 알아들을 거예요. 예, 예. 거의 그 중계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요? 국민들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중계를 통해서 저런 모습을 보는데 물론 저는 뭐 이하상 변호사 등의 저런 법정 태도는 전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어쨌든 전반적인 이 그 공판 과정에 대한 평가는 너무 박하다. 민주당 측에서는. 네. 또 하나는 결심 재판이 지연된 게 아니고요. 결심이 아직 못 열린 거예요. 서중 조사가 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미리 9일 날 결심하겠습니다. 7, 8, 9 잡았잖아요. 1월 달에. 네. 근데 7, 8, 9를 해보니까 아직 덜 된 거죠. 그래서 결심 공판 못 들어간 거지 결심 공판 해야 되는 시점에 뭐 침대 이런 변론을 했기 때문에 못한 거 이건 아닌 거예요. 저희가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서면 증거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 서면 증거 조사를 재판부가 못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마치 윤 전 대통령 변호인 등이 침대 변론을 해가지고 못한 것처럼 지연시킨 것처럼 지연시켜서 득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결심 공판은 시작도 못한 못했다? 거죠. 그게 예, 재판이 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뭔가 예. 관점이 묘하게 관점이 다르게 잡혀 있다. 저희가 봅니다. 그 윤석열 피고인 조는 거 보니까 여담이 좀 한 말씀 드리면 예. 그 피고인이 저렇게 절체절명에 자기가 사형이 당할지 무기징역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조는 것이 예. 어떻게 보면 호방하고 호연지기가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민청학년 사건 시절에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유인태 전 의원이 사형 선고하는 순간에 막 거의 졸다시피 하고 자고 있으니까 예. 어머님이 유인태 전 의원의 어머님이 옆구리를 찌르면서 야 인태야 너 사형이래 사형 그러니까 부시시 일어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자기가 사형을 당하면서도 그 잠이 들었던가 잠이 들은 척한 거는 바로 유신법정의 불법성,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법정에 대한 조롱의 성격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그렇게 또 윤석열 해석이, 예. 피고인이 좋은 건 제가 볼 때는 네. 이 양반이 제가 볼 때는 국정을 운영하면서 있어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비몽사몽하고 사회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기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재판을 하는데 어떤 명분과 당위성도 없는데 이렇게 졸고 있는 모습들은 아마 국정 운영도 저렇게 비몽사몽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기도 하는 모습이어서 네. 저는 뭐 결코 재판부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는 모습도 있었고 방금 이제 화면으로 계속 보셨습니다만 웃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한박 웃음을 지었거든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 아니면 이제 무기징역이 네.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공판장에서 한박 웃음을 지었다라는 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 뭐 태도 부분을 지적하는 건 사실 어찌 보면은 이 여론 재판에 좀 관여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법리와 증거는 상관이 없는 건데, 근데 사실 전직 대통령이 저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 웃음을 보일 수 있냐? 일부러 이렇게. 막 호기스러운 그러니까 모습을 보여주려고 저는 한 이제 저는 건가요? 약간 그 후자 쪽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 좀 이제
뭐랄까 전직 그 본인 국가 원수고 그다음에 어쨌든 내란 수괴 즉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머지 지금 여섯 명의 재판 관련된 부분들은 주요 종사자 혐의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좀 일부러라도 좀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웃음을 했는데 이제 저 웃음이 과연 이제 재판부에게 주는 영향력은 적겠지만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크겠죠. 아니 저기서 웃음이 나와? 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비판하겠지만 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선택지가 이제는 사실은 평생 감옥에 있든가 아니면 사형이든가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사형제를 지금 집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최근에는 그런 측면이 있는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저 중형이 선고되는 입장에서 저렇게 좀 약간 짐짓 여유를 부리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점은 이제 약간 그 여유를 부리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1년간의 이제 재판과 구금 과정을 통해서 아마 윤 전 대통령도 상당 부분 좀 단련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봐줘야지 저 모습을 아니 저기서 웃음이 나와라고 이렇게 비난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보면 사실 이제 중형을 받았더라도 길게 다 형을 살지 않고 이제 사면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혹시 윤 전 대통령도 뭐 사형이든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뭐 몇 년 안에 금방 나올 거라는 이제 좀 생각에서 저렇게 좀 무겁지 않게 혹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그 법안 통과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법안 내 가지고 이 내란이나 이런 걸로 무기징역 사형받은 사람 절대 그 사면을 못 한다는 사면 제한법을 지금 정밀 타격형 법안으로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는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법률로 통과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유 부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과거처럼 2년 만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형 무기징역을 받은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두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한 것과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사면을 기대하면서 저렇게 뭐 날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라고 여유를 부렸다기보다는 아마 1년여간에 걸친 이제 수감 생활을 통한 좀 단련된 모습과 그다음에 좀 외란의 우두머리답게 아마 그 다른 피고인들에게 보이는 약간의 그 영향력 측면에서 저렇게 짐짓적 여유를 부리는 척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제 사실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장 큰 관심은 검찰의 구형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1심 선고가 어떻게 날지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거 헌재의 탄핵 선고 당시 때 모습 보시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그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깨우고 정치와 국정에 이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좀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원래 내란 우두머리의 혐의 법정형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뉠 수가 있는데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무기금고 이 중에서 나올 건데 무기금고는 이제 특검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었겠느냐로 이제 좁혀진 것 같아요. 어느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박찬영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저는 최고형이 구형돼야 된다. 또 그렇게 사형.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형 구형되면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 좋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좋아할 거다. 그 논리에는 2시간 계엄인데 사형은 과한 거 아니냐. 네. 이게 아마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6공화국 헌법은요. 5공화국이라고 하는 소위 그 학살과 피해 그 계엄을 갖다가 극복하고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엄 요건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엄밀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 계엄 해제에 대한 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6공화국 헌법이라고 하는 게 그 바로 전이었던 5공화국의 사실상의 그 피해 계엄
이거를 갖다 경험하고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2시간짜리 계엄인데 아니 2시간이 아니어도요. 설사 2분짜리 계엄이었어도 저는 육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진 취지 그 취지를 돌이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말로 뭐 본인은 계몽령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번 내란 재판에서 틀어진 녹취들을 한번 보십시오. 영등포 경찰서에서 형사들을 갖다 차출해요. 왜 차출합니까? 정치인 체포하라고 차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전사 녹취도 나왔어요. 문짝 뜯어내고 끌어내라고 체포하라고 이런 녹취가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그럼 자기는 지시하지 않았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로 군 사령관들이나 국무위원들한테 떠넘기기와 일관했고 예. 그런 점에서 실제로 밑에서는 헌정농단이 있었던 거예요. 정치인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를 갖다가 저지하기 위한 특전사 투입 이 부분이 녹취로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데 예. 현실로 벌어졌는데 나는 계몽령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먹히겠냐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최고형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정말로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좀 그런 점에서 상징적인 구형으로서 최고형이 구형되는 게 맞다라고 예. 봅니다. 특검팀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를 두고서 좀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다고 하잖아요. 뭘 그렇게 많이 고민했을까요? 근데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구형 갖고 그렇게 고민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물론 논의를 했겠죠. 그런데 8명이기 때문에 8명 상호 간의 역할의 중함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들에게 구형할 양을 정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이 이걸 선례를 참조 안 할 수가 없죠. 네. 한덕수 전 총리에게 15년 구형할 때도 선례를 참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선례는 12.12 군사반란, 전두환 전 대통령과 5.17 내란인데 예, 실제 그때는 군사반란 플러스 내란이었어요. 예, 예. 그리고 9개 혐의가 같이 더해졌거든요. 그 혐의에 대해서 사형 구형했다가 1심 사형 판결 나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결국 그래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그 선례에 비춰볼 때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또 차이점이 있죠.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권력을 가져오기 위한 군사반란 플러스 내란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광주 그 5.18 관련해서 살인 관련된 것도 관련돼 있고 하기 예. 때문에 실제 이것보다 더 중했을 것이다. 그 형의 양정을 따진다면 그리고 그때는 본인들이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이었고 혐의 자체가 지금은 그게 아니고 특검의 원사에 따르더라도 권력을 공고히 하거나 독점한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특검이 말이 맞는다 하더라도 5.1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그런 차이가 있다. 예. 따라서 무기징역 이상을 구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전례를 따지자면은 사형을 구형했으니까 똑같이 사형을 구형할 아니죠. 수 있는 판결이 사형이 났잖아요. 판결로 기준으로 사형이 났고 봤을 또 때. 하나는 제가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이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게 되면요. 예. 아니 뻔히 그 사형 판결이 안 날 거 뻔한데 왜 그거 구형하느냐라고 해서 특검이 욕을 먹을 거예요. 특검이 정치적인 판단했다라는 욕을 먹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저는 특검도 그런 고민도 했을 것이다. 따라서 아마 많은 사람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보통 이제 검찰이 구형하는 것과 선고 결과는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선고 결과에서 조금 더 감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는 무기징역이 나올 거다. 박찬 교수님께서는 그럼에도 사형을 구형할 거다. 이렇게 관측을 해주셨어요. 그럼 마지막에 재판부가 판사가 최종 형을 확정하는 선고에 있어서는 예. 감형의 양형의 사유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게 그 전두환 때와 다르게 예. 실질적 인명살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 내지는 군인들에 대한 권력 찬탈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했다. 뭐 이런 점들을 들어서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해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특검이 명확하게 공소를 제기한 내용은 전두환 노태와 마찬가지로 예.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통한 내란임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무력화했고 예. 정치인을 체포하고 또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위헌 위법적인 기구를 설치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건 국민주권이라든가 의회 제도, 정당, 선거관리, 법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특검에서는 필연적으로 구형할 수밖에 없고요. 네. 다만 선고할 때 재판 판사가 네. 양형 참고 사유로서 뭐 경감의 여지는 있을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한 1심 선고가 2월 중에는 이제 나올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결정을 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거기 때문에 예.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10년에서 20년까지 이제 주요 종사자들에게는 그 뭐 할 수는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수개 혐의니까 딱 3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서 예. 저는 이제 뭐 두 분의 말씀이 좀 엇갈리지만 저도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지만 시행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사문화된 사실 사형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전직 대통령 국가원수에게 또 사형을 구형한다? 또 사형을 선고한다? 제가 보기에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형벌의 차원에서도 봤을 때 현실적인 벌을 줘야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무기징역 선고와 그러니까 구형과 무기징역 선고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예. 왜냐하면 뭐 저희가 여기서 아무리 논박해봐야 선택지가 3개밖에 없는 사안에서 네. 뭐 다른 신박한 뭐 무슨 안이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특검도 현재 그 사형 제도의 형해화를 사실상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괜히 윤 변호사 말씀대로 괜히 이걸 정치적 판단으로 지지층이라든가 일정 어떤 그 강경 세력의 뭐랄까 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형 구형하고 재판부 무기징역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형벌 차원에서 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그 어떤 경고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처벌합니다라고 현실적인 얘기를 할 것 같다면은 저는 무기징역 구형과 무기징역 선고가 네. 가장 아마 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 6시간에서 8시간 필요하다. 이제 시간을 써야 된다. 이렇게 예고를 한 만큼 13일에 과연 구형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당계 논란,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에서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감사 결과가 조작돼 있어요. 예. 그걸 제 가족이 쓴 것처럼 이름을 바꿔치기 해서 수백 개를 예. 그렇게 발표해놓고서는 저한테 소명하라고 할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상황을 지금 당 차원에서 설명하고 사과하고 책임져야 될 때다. 윤리위원회가 독립기구고 독자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 결론에 대해서 기자 여러분께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소장으로 번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당윤리위원회가 어제 첫 회를 열고 징계 절차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요, 이 사건을 윤리에 넘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습니다. 윤기천 위원장님, 맞대응으로 가는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맞대응이라고 보지 않고요. 예. 만약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그 업무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고소하면 처벌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법 위반인지 여부와 다르게 예. 그럼 전부 조작이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네. 그러면 전혀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은 전혀 관련이 없냐. 이거부터 먼저 밝혀줘야죠. 예. 그리고 전부 관련이 없다 그러면 저는 고소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다투는 거에 대해서 박수칩니다. 근데 만약에 일부라도 관련이 있는 걸 저번에 한번 인정하셨잖아요. 예, 일부 거기에 대한 가족들이 한 입장 것으로 표명은 뒤늦게 해야죠. 확인을 했다라고 하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고 예. 그다음에 유감스럽게도 다른 부분은 이렇게 부풀려진 부분이나 뭔가 조작된 부분이 있다. 그건 그것대로 처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두루뭉실 뭉쳐서 이게 전부 조작된 거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예. 그러면 본인은 하나도 잘못한 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왜 나중에 알았다는 말을 왜 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부가 참전하길 바라는 한동훈 대표의 고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도부가 참전해서 한동훈 대표와 갈등을 끌어내고 그 갈등을 통해서 새로 불리는 네. 이런 식의 저는 예전에 있었던 새 불리기의 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는 동안에 당은 죽습니다. 그 본인의 새가 부풀지 아니면 당무감사위원회가 뭐 형사처벌을 받을지 누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법적 공방하는 사이에 예. 당은 죽어요. 죽은 당 차지해서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매듭 짓는 것은
그냥 이게 유감이다라는 유감 표명하고 그다음에 그에 불구하고 만약에 추가적인 뭐 조치가 나오면 그때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도 참을 수가 없겠죠. 예. 근데 본인이 어쨌든 당대표 시절에 제대로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끌고 와서 당이 상당히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는 사안이잖아요. 저게 징계 사유인지 뭐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저는 관심이 없고 많은 당원이 관심이 없어요. 예. 그냥 저 부분 관련돼서 이거 매듭 잘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매듭 지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무 감사위원장을 고소한 이유가 당무의 감사가 조작이 됐다, 잘못됐다라는 이유인데 모든 게 다 조작이 된 건 아니고 일부는 또 인정을 한 거 아니냐. 그런데도 고소를 하면서 법적 대응을 했다? 이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제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박찬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역시나 비슷한 얘기지만 이 단계 논란에서는 정치가 보이지 않는구나. 참 한쪽은 징계, 한쪽은 고소. 자 이러면 아니 뭐 우리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은 고소 고발 좀 많이 하는데 선거 때 예. 많이 하는데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잣대가 있는 거고 정치의 잣대가 있는 거고 일단은 법대로 하자. 이런 감성의 거죠. 잣대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당 게시판 논란은 저는 감성의 잣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논란이 된 거는 네.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즉 어떻게 당대표 가족이 당대표가 예. 여당이 어떻게 대통령한테 아무리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럴 수 있어라고 하는 감성의 문제인데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진 거고 그것의 하나의 증거로서 당 게시판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장동혁 지도부는 이걸 갖다가 법의 잣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당내 정치, 징계라고 하는 당내 정치의 잣대로 이걸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수준에 맞게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문제의 논란의 본질, 즉 소위 말하면 강성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반감, 이 감성의 잣대에 맞춰서 고개를 숙이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개 차원과는 전혀 뜬금없이 상관없는 새로운 차원의 예. 법의 잣대를 가지고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응이 먹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한 전 대표가 과연 지금 정치인 맞나? 아직도 전 법무부 장관, 전 검찰 출신의 초보 정치인 아니냐? 문제의 본질인 당원들의 어떤 그 감성 예. 그리고 지금 당 징계라고 하는 당내 정치의 어떤 세력 구도 이것과는 전혀 좀 동떨어진 뭐 민주주의의 문제, 법의 문제로 이걸 갖다가 자꾸 대응을 하는데 예. 하나도 이득될 게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는 징계와 고소만 남고 정치는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한 당이라고 하는 건 동지의식이 기반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침몰하는 배에서 전 선장하고 현 선장이 서로 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둘러싸고 지금 당내 배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참 국민의힘을 뭐 사실은 이제 균형이 맞아야 돼요. 좌우는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보는 점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의 이런 그 자중 질환이 결코 저는 뭐 국민들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거 가지고 싸울 때냐? 네. 계엄과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 이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당권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예. 정말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인 거죠. 한동훈 전 대표는 법적 대응뿐만이 아니라 이호선 위원장을 해임해야 된다라고까지 하면서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장 해임은 당대표의 권한인데 예. 그럼 사실은 당대표한테 그걸 얘기를 하는 그게 사실 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사실 조금 단계 논란에서 뒤에 빠져 빠져 있는 있죠. 모습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은 이거잖아요. 다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당시 당대표는 당정일체라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 대통령은 정의 수반이고 당의 수반은 한동훈 전 대표였는데 근데 당의 책임자가 정부의 수반에 공격하는데 그걸 자기 가족이 했다? 이건 사실 어떤 식으로는 용납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익명성이 보장된 거고 뭐 했다고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고 뭐 여기서 공론의 장인데 어떻게 이걸 뭐 들여다볼 수 있냐.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해도 어떻게 당정일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표를 어떻게 당의 대표가 공격을 합니까? 그것도 가족을 동원해서. 이건 정말 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행위인데 어쨌든 이게 1년 3개월 끌고 왔다 지금 말하자면 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분명히 이제 단계 그 논란 관련해서 이호선 위원장은
사실상 어떤 처벌도 권유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신의 SNS에 이제 이런 사안들을 올렸던 것뿐이지. 그러면 이걸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해결하라는 일종의 약간 공간과 룸을 열어준 건데 저렇게 털커덕 소송전으로 가버리면은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사법화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도 지금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법률가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충분하게 정치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안까지도 이렇게 쟁송으로 간다는 거는 저건 정치인의 덕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 고소고발전으로 지금 고소전으로 나갔는데 이 부분은 좀 한동훈 대표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취하하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입장은 이렇습니다. 깔끔하게 사과합니다. 라고 저는 당의 한 일원으로서 저는 어쨌든 배구종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정말 아름다운 귀결로 될 텐데 저렇게까지 끝까지 벼랑 끝 전술로 가는 이유를 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묘수가 좀 있을까요? 네, 일견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해석하고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고소고발하고 법대로 하자. 결국은 정치인이 아닌 검사 한동훈으로 국민들은 보기 시작하는데 장동혁과 싸울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좀 미숙한 것 같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우리 한동훈 전 대표 이해가 가는 게 만약에 그래 그 게시판 내가 썼다. 우리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썼나 본데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사과한다라면 아 솔직하구나 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받아들일 것인가. 지지자들은 받아들일 텐데 전 장동혁 대표하고 주변 사람들은 네가 썼어? 그럼 IP 이건 너 제2의 드루킹 아니야. 사법적으로 책임져. 라고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생명마저 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인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탈출을 모색하지 못해서 할 수 있는 게 선택이 좁아서 법리적 대응밖에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원장이나 이런 당무감사위원장 뒤에 숨을 게 아니라 전면에 나서서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진검승부를 해서 이 문제를 법리적으로 풀든가 아니면 대타협을 통해서 밖으로만 외연 확장을 할 게 아니라 당내 통합 정치에 나서던가 양당 간의 결단을 내지 않으면 지지부분한 싸움 속에서 당 지지자들은 떠나서 국민의힘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게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의 법적 권리를 취득하려고 법률적 관점에 그 잣대로 보지는 않는다고 봐요. 저게 한동훈식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정치를 하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 형성의 정치보다는 항변의 정치를 하시는 거예요. 형성의 정치가 아니라 항변의 정치가. 근데 김옥균 프로젝트란 말도 썼잖아요. 날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는 대권 주자인데 나를 저런 것으로 옥죄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탄압받고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이걸 나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항변의 정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현재 야당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당과의 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 그런 말을 던질 수 있는 환경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당내에서 아직 여당이면 가능하죠.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라는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야당에서 아무런 권력도 없는 야당에서 야당끼리 어떤 당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렇게 한다? 저는 그 동안에 당은 난파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는 이번 당계 논란에 대해서 일단 윤리위에 맡기겠다면서 좀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 2호선 위원장을 해임하라.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사안의 배후에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걸림돌은 당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 그것을 해결해야 될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런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대표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연대나 통합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도 당대표 해봤잖아요. 그리고 당대표는 저와 같이 있었던 스텝이고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만 갖다 놓습니까? 윤리위원이든 당무위원이든 간에 대표가 임명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는 모른다고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예, 이런 와중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스태프라는 이제 표현을 썼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과거 이제 사무총장이라는 표현을 썼어도 됐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도부에서도 특히 이제 장동혁 측 인사들이 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요. 저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때 당신의 보스였어. 당신 내 밑에 있었잖아. 이 얘기잖아요. 결국 저걸 풀면은. 근데 저게 이제 이 얘기잖아요. 당대표의 인사권은 사실상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당대표가 사실상 하는 거다. 그 얘기만 하면 충분한 얘기를 굳이 저렇게 한 자락 깔아가면서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윤기찬 변호사의 말에 제가 동의하는 게 저렇게 의도된 도발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논란을 더 증폭시켜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선을 자꾸 이제 말하자면 정리해가지고 좀 출구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더 확전해가지고 확전하는 이 사이를 내 공간으로 이용하겠다. 저는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거라 봐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엘리트 정치인인데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굳이 저 얘기를 꺼내서 논란을 일으키는 건 의도된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 전선을 지금 나와 윤리위의 싸움이 아니고 이건 나하고 장동혁 대표 싸움이야. 근데 장 대표 당신 나 내 밑에 있었잖아. 좀 당신 이거 문제 풀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건 이거는 정말 전략적인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온당할까요? 지금 이렇게 주어진 공간을 정치로 풀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푼다는 거는 문제를 오히려 고르디에 쓰는 매듭처럼 더 꼬이게 하는 거죠. 저는 이거는 굳이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윤리위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전에 장동혁 대표가 어떤 결단을 또 할까요? 장 대표는 어떻게 못하죠. 이제 윤리위가 구성된 사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권한 밖의 기관인데 이미 이제 손을 떠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은 윤리위가 사실은 그 당무감사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처벌에 대한 구형은 나오지 않아서 선고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윤리위도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윤리위가 수습을 해야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정치적인 문제로 이걸 풀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빨리 이걸 매듭을 짓겠다 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윤리위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결론에 따라서 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윤리위가 아마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혁 전 최고의 경우에는 뭐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저는 이게 징계 대상인가라는 의문은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징계 대상 행위일까? 그걸 윤리가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저는 자료가 어느 정도 윤리에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는 그 자료만으로 한 전 대표가 과연 당헌 당규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또 도발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그 당을 향한 민심을 위반시키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까지는 저는 뭐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향후 이후에는 왜냐하면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원들이 징계 심의를 새로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징계 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장동혁 대표의 의도된 침묵은 중립을 가장한 차도살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도된 침묵이라고 보세요. 본인은 개입 안 한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인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당 윤리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씨 옹호 논란에 글을 올렸다가 당 내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누가 보더라도 친윤 친김건희 인사로서 장동혁 대표가 신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동혁 사람이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전에 반면교사로 있었던 게 전 윤리위원장이 임기도 채 마치기 전에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사실상 엄중한 문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경고하는 수준으로 그치자 바로 사임당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번 윤리위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수족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장동혁 대표는 침묵하지만 장동혁 사람이 한동훈을 몰아내는 그것들 국민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대로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연막 작전 실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번 주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과거에 또 다른 보좌진을 향한 폭언이 담긴 녹취가 또 추가로 공개된 건데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기가 막혀서.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아니 그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너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요약본 축약본이야. PC 버전에. 몰라 그걸?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보면 모르겠어? 아 말 좀 해라! 예. 참 들을수록 충격입니다만 폭언이 한두 번도 아니고 또 그걸 당한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좀 충격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녹취가 좀 더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과연 장관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냐라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지지를 했던 뭐 여러 시민 단체라든지 당 내에서조차도 이건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자진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명각이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근데 왜 청문회까지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저는 뭐 이해운 후보자를 갖다가 그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셔왔던 취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봐요. 즉 국민 통합, 그 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이재명 정부가 나라 국간 다 털어가지고 나라 망한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을 갖다가 의식했고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한 레드팀으로서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모셔왔는데 그 사람 전문성이 있어서 데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청문회 자리까지도 못 가게 한다면 중간에 낙마한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진영을 넘어선 인사를 갖다가 데려오려고 할 때 그 누가 오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진영 넘어서 모셔왔는데 청문회에서 그래도 얘기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해명과 그다음에 전문성에 대한 검증의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데 국민 여론을 갖다가 뒤집지 못한다면 그것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안고 임명을 강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 고성갑질 벌써 몇 주째입니까? 저희 한 2주째 방송에서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저희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지금 사안들이 아마 이틀 청문회든 하루 청문회든 청문회 내내 해명만 하다가 지지율은 변동하지 않고 그냥 해명 청문회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해야 되는 뭐 이런 그 과정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청문회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잠시 산불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산에서 불이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헬기 등을 동원해서 진화 중인데요. 주민의 대피 명령이 발령이 됐고요. 의성군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헬기 등으로 동원을 해서 지금 진화 중인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불 소식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진퇴 문제에 대해서 좀 함구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사퇴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구령을 내렸다는 자체가 이 사안 자체가 논란이라는 거잖아요. 부담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반증하는 게 너희들 입 다물고 있어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 통합 차원과 협치 차원에서 야당 진영의 인사를 끌어들였는데 이게 지금 효과를 내기는 그냥 이게 부작용만 낳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걸 지금 보면은 사실 그러면 이해운 후보자가 정말 그러면은 대체 불가능한 정말 이 전문성과 능력이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 써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심지어 자기 재산 증식을 위해서 탈법까지 저질렀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분을 700조 예산을 다루는 국가예산처에 수장에 앉힌다고요? 이거는 능력도 모두 아닌 거예요. 자, 그 미국에서는 인사청문회 그 지명할 때 그 첫 일법칙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이 권력의 크기와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보라는 게 원칙입니다. 미국에서는 인사지명에. 근데 이분이 정말 그 권력과 권위의 그 크기를 감당할 수 있는 분으로 보입니까? 이미 국민들은 부적격 판정을 마음속으로 내렸는데 뭐 대통령 비서실장은 뭐 도전이니까 뭐 가봐야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얘기하고 여당에서도 이건 뭐 우리가 청문 기회까지는 줘야 된다는데 이미 국민의 여론 청문이 끝났어요. 근데 뭘 더 봅니까? 근데 이렇게 끝까지 가는 이유는 저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이 협치 카드를 정략의 의도라는 걸 저는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효과가 없으면 바로 빼야지. 네. 이거 이렇게 끝까지 가야 일과 오기 인사입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이건 민주당이 출구 전략을 짜야 될 사안이고 예. 대통령실도 이건 제가 보기에 이해운 후보자는 권력 의지상 절대 자진 사퇴할 뿐은 아니에요. 그럼 지명체를 해야죠. 예.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 폭언 논란뿐만이 아니라 강남 고가 아파트의 부정 청약 관련한 의혹도 좀 불거졌습니다. 뭐 위장 이혼이 아니라 위장 미혼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파장이 또 만만치가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계속 이해운 후보자를 끌고 가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꼭 제가 답변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너무 질문일까요? 난처한데, 예.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예. 뭐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후보도 아니고 저는 뭐 특히 부정 청약 문제에 있어서 그 자녀의 전입 문제를 탈법적으로 해서 청약 점수 가점을 받아서 청약 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무주택자 서민들에게 분노를 사게 하는데 뭐 그나마 좀 위로가 되는 것은 그게 분양가 36억에 시세 90억짜리 아파트라서 일반 서민들이 별로 체감할 수 없는 고가 아파트라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그 이해운 후보자에겐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의 첫 번째 문제였던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거나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인 확장 재정을 반대했던 이런 정치와 정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 이전에 반대 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와서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것보다 더 큰 게 지금 나오는 대로 자신의 그 고용하고 있는 보좌진이라든가 인턴에 대해서 이런 갑질 발언이라든가 폭언에 대해서는 성품과 인격 자질의 문제라서 국민적 정서를 상당히 많이 자극하고 그 임계치를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의 결정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보 여야를 넘어서서 예. 국민 통합 인사, 지긋지긋한 정치 싸움 안 보고 통합 인사, 실용 인사를 하는 것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이해운의 자질과 개인 도덕적 역량에 대해 흠결을 지적하면서 이해운을 낙마시킬 것인지 저는 그것에 대한 여론이 청문회를 통해서 판가름 난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청문회까지는 갈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거는 다분히 당리당략적인 게 되게 많아요. 자신들이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을 때 의원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네. 이제 남의 당에 갔다고 해서 누워서 침 뱉기인 것 같아서 저는 국민들에게 타격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위법 탈법의 소진이 있지만 불법으로 한 결정적 한 방은 없기 때문에 이해운 그 후보에게 변명의 기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기회는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인사 지긋지긋한 여야의 갈등을 넘어선 이런 인사를 선호할지 아니면 개인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 낙마를 선택해야 될지 그 여론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론 짓기 위해서는 예. 청문회가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럼 여론으로는 지금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한 47% 나왔다고 한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해운 개인에 대해서는 그 부적격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해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1년에 대한 소위 말해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게 되는 묘한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국정에 힘을 실어주려면 이해운을 통과시켜줄 곳을 호소하는 정면 돌파 전략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과 또 별개로 이 청약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부정 청약으로 밝혀진다면 이해운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저게 근데 국회의원들이 도와준 꼴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택법에 따르면 저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저런 지위를 얻게 되면 무효가 되고 예.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근데 이와 같이 재건축, 재개발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주택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도시정비법이 적용돼서 처벌 조항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환수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부정 청약, 불법 청약은 그럼 아니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별따로죠. 예컨대 뭐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장남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부 위반은 되겠죠. 그리고 주택공급계약서나 아니면 그 분양계약서상에 거짓된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거 무효다라는 개별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하겠죠. 마지막으로 업무방해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아쉽게도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해서 주택법을 적용 못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처벌 조항은 없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요.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서 도발을 했다면서 이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평양 상공 무인기 침범 사건을 일으켜 세계를 경악해 한 불량배들의 무리 대한민국이 새벽부터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입시키는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지난 1월 4일 우리 구본대들은 공중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하였으며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하여 강제 추락시키었다.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 끈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노소리를 떨면서도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치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 예, 갑자기 또 왜 무인기지? 이러실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무인기 보냈다고 했다가 지금 윤 전 대통령 막 재판받고 있는데 이번에 무인기는 작년 9월과 지난 4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시기에 무인기가 북한으로 날아왔다. 그래서 격추를 시켰다. 북한에서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박상훈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시진핑을 지난 10월에 만났고 10월 말에 만났고 이번에 또 2달 만에 또 만났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도 남북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 북미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물밑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네. 또 이번에 중국을 가서도 시진핑 만나가지고 남북 대화 좀 중재 좀 해줘. 얼마나 많이 요구했습니까? 근데 시진핑이 좀 시간 걸릴 것 같아. 좀 기다려봐. 네.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자마자 지금 지난 9월 달 것까지 묶어가지고 이번 4일 거를 세트로 해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네. 자, 이게 이제 뭐 진실이냐 아니냐 여부는 좀 더 밝혀봐야 될 것 같지만 예. 그럼 이것의 역할은 뭐냐? 지금 시진핑이 중국에다 북한에다 물을 거 아니에요. 예. 야, 좀 내 체면 봐서라도 한번 좀 만나야 되지 않겠니? 그다음에 좀 뭔가 그래도 뭐 이래야 되지 않겠니? 그 대화 중재가 만약에 들어올 경우 네.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거부를 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 딱 좋은 명분 충족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도 이재명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면 윤석열 정부와 다르니까 네. 뭐 윤석열 정부는 흡수 통일 뭐 이따 얘기했으니까 예, 예. 우리가 대화 상대도 안 됐는데 그래 뭐 이재명 대통령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정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무인기가 뭐 윤석열 정부랑 다를 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얘들하고 대화 되겠어? 대화를 거절할 명분을 갖다가 딱 쓸 수 있는 좋은 카드를 가지게 된 거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이재명 그러니까 대화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한반도의 핵 문제라든지 또 남북 관계를 갖다가 좀 풀어보려고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무인기 사건은 굉장히 큰 좀 곤란한 상황에 좀 놓이게 되는 네. 그런 명분을 갖다가 북쪽에 좀 주게 됐다. 예. 좀 그런 점에서 좀 앞으로 남북 관계가 참 풀리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또 아쉬움까지 좀 듭니다. 청와대에서는 오늘 오전에 즉각 NSC를 소집했고 국방부에서도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 군이 보낸 무인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줬는데 북한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진과 내용과 뭐 장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 사진을 보면 삼성전자 로고가 적힌 네. 메모리 카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북한에서 일부러 자작극이었을 가능성보다는 뭐 다른 나라에서 보냈을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 뭐 민간일 수도 네. 있고 여러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왜 9월에 있었던 걸 지금 공개할까요? 그러니까 뭐 4일에 있었던 거는 뭐 얼마 전에 일이니까 그렇다 쳐도 9월 달에 있었던 걸 같이 하는 거는 저는 의도된 북한의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주장이라고 보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이거는 민간이 그냥 보냈던 게 날아가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 예. 북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자전 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격추했고 이게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대공 방어 능력이 출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걸 두 개를 묶어서 얘기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페이스메이커 얘기를 했잖아요. 네. 페이스메이커 웃기지 마. 우리 남북 대화는 우리가 레버리지를 쥐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중국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직후에 바로 이걸 공개하는 의도는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영향력 배후에 있는 것처럼 끼쳐지고 네. 남북 대화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친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키를 쥐고 있는 거고 우리의 주체적인 판단 없이 남북 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 페이스메이커 같은 소리 하지 마. 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외교 레버리지와 안보 레버리지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좀 북한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문제는 이걸 대하는 태도. 저는 뭐 이 북한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정부 화들짝 놀래가지고 국방부에 조사 지시하고 마치 이게 뭐 북한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뭐 따라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온당한가? 좀 NSC를 열어서 좀 더 이렇게 진중하게 이런 문제를 좀 호흡을 가지고 처리해야지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저는 의문 좀 제기하고 싶어요. 아, 그런가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에 남북 합동 조사를 하자고까지 이제 역제안을 했거든요. 이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그만큼 우리가 보낸 게 아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받는다라면 그 실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고 안 받아도 우리가 실제로 무인기를 보내지 않았다는 자신감에 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뭐 어떤 측면이 이것이 실시되든 실시되지 않든 두 가지 측면 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뭐 제가 볼 때는 또 때가 되니까 북한에서 이제 남풍을 이용해서 마두로 축출되는 거 보고 한중 관계가 복원되고 한일 관계, 한미 관계 복원되니까 긴장이 유발되지 않으면 핵무기 사용 능력들이 감축되니까 체제 결속력과 자신의 존재감, 핵무기 존재감을 위해서 이렇게 남풍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안규백 장관이 잘 얘기한 것 같고 정부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화들짝 놀라서 대응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국민들이 안보 불안감 때문에 빨리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NSC를 통해서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진상을 조사하는 거고 두 번째는 대북 무인기가 자칫한 남북 갈등으로 비화되기 전에 조기에 수습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강력한 대응은 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까지 이제 염두에 둔 북한의 계산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안규백 장관이 합동조사하자라고 한 것은 우리 정부의 실책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지난 재판 과정에서 어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우리가 무인기 보낸 것을 공식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런 서로 간의 정찰 활동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걸 인정하고 일본 이적죄로 기소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 이게 대내용이죠. 국민들께 우리는 안 보냈습니다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북한하고 합동조사해서 국민께 알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입장 밝힐 수 없다라고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태 그렇게 해왔고. 근데 이미 지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저렇게 한번 선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저런 국방 정찰 활동과 만약에 관련돼 있다면 아무랬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저건 일일이 다 확인해 줘야 되는 좀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 저런 정찰 활동은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도 수십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확인을 안 합니다. 우리 부인하고 하는 건데 묘한 이 국방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확인해 줄 것이 아니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그렇죠. 거기 선에서까지 이제 정리를 해줬어야 우리는 된다. 보낸 사실이 없다 정도까지는 되는데 우리 합동조사에서 그걸 확인하자는 절차는 왜 갑니까? 뭐 다 윤석열 때문에 그렇죠. 뭐 무인기 이용해서 내란 군사 쿠데타에 대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무인기 보내서 북한에서 발끈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평양 무인기 사건은 내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반 이적죄로 별도의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1월 달에 진행한다고 하는데 아직 내란 재판이 안 끝나서 시작 못 하고 있는데 일반 이적 재판에서 드론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윤기찬 변호사님 얘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의될 것 같아서요. 근데 일반 이적은 거기서 유무죄가 가려진 다음에 그걸 당연시해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